네, 여러분은 지금 마이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주민 서대문 듣고 계십니다. 예, 2부 순서는 저희가 이제 특집으로 계속해서 이제 서대문구에서 내년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에서 출마하실 분들을 이제 모시고 출마를 다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모시는 분들이. 왜냐면은 출마는 당당 한 명씩이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어쨌든 출마를 선언하신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이고요. 민주당의 김홍국 후보라고 했는데 벌써 출마 예정자. 출마 예정자. 예. 네. 예. 아직 예비 후보 등록도 12일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직 아니기 때문에 출마 예정자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재미있게 얘기하시는데 끼어들었습니다. 김홍국입니다. 목소리 되게 좋으시네요. 전 방송을 한 30년 했으니까요. 네. 저 이제 주로 굉장히 좋으신데요. 네. 두 분. 주로 저는 YTN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런 등등등을 좀 봤었어요. 네. 예전부터. 아니 근데 원래 TBS 보도국장인 거죠? 예, 보도국장을 했었고요. 저는 방송을 제가 정치평론가로 방송에서 한 5,000회 이상 생방송 토론을 했으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이 정치 토론을 했던 그런 사람이니까 그 대표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겸손하게 또 지역 다니면서 주민 분들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 뭐 지난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뭐 약간 정치 요즘에 좀 그런 고관여층이라고 그러죠. 고관여층의 정치 중독자, 약간 정치 오덕 뭐 이런 사람들은 뭐 TV에서 뭐 뵙고 뭐 했지만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김홍국 출마 예정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좀 청취자분들하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는 원래 광주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광주에서 자랐고 중학교 때 이제 이주를 해서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왔습니다. 그리고 1983년에 바로 서대문에 발을 들이기 시작해서 40년 동안 서대문에서 살고 있습니다. 1983년에 연세대학교에 입학해서 석사까지 하고 그리고 박사는 우리 서대문에 있는 경기대 서울 캠퍼스에서 박사를 했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이제 겸임 교수로 또 강의도 하고 서대문에서만 모든 교육을 학사, 석사, 박사 다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안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저희 아들이 안산초등학교 다닐 때 4년 동안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 지역에 우리 그 당시에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 또 우상호 의원이라든가 많이 뵙고 그런 우리 서대문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 창간한 문화일보에 들어가서 사회부 기자실은 제가 우리 서울시청 출입기자 또 서대문도 마찬가지로 출입하면서 서대문구청, 경찰서 또 마포 지역까지 다 포괄하는 그런 취재를 했었고요. 그래서 서대문에는 40년 동안 정말 열심히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서대문의 아들이다라고 불러주실 정도로 서대문에는 아주 친숙하고요. 또 하나는 언론인으로 역할하면서요. TBS 교통방송 서울시에서 그 당시 운영했죠. 보도국장을 했었고 작년까지는 이재명 대표를 모시고 경기도 대변인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서대문과 서울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에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하시잖아요. 서대문갑에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누구보다 더 일을 잘하고 우리 서대문의 발전, 서울의 발전 또 대한민국의 최근 이 퇴행하고 있는 민주주의, 평화 이런 역할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고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김홍국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거 박수를 쳐줘야 될 것 같은데. 아유, 고맙습니다. 혹시 18번이 호랑나비는 아니시죠? 제가 그래서 제 별명이요 서대문의 파랑나비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김홍국이라는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홍국입니다. 그러면 다들 호랑나비? 아싸 바로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약간 발음이 김홍국이 흥국처럼 들리긴 하네요. 약간.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 발음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사드리면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이름 속에 민주당의 가치가 민주당 파란색이잖아요. 그리고 평화가 또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파랑나비라는 이름으로 제가 저의 닉네임을 정하고 네. 서대문의 파랑나비다. 서대문의 아들 서대문의 파랑나비 김홍국이라고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뭐 업혀가는 거죠, 뭐 그런 거에 다.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친숙해서요. 제가 네. 어머니들 이렇게 만나 뵈면 한 번에 다 기억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얼마나 친숙한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아까 약간 이게 자기 소개하면서 이제 뭐 조금 언급하시긴 하셨는데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신 것 같아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출마를
왜 하시게 됐는지, 뭐 왜 하시게 되셨고 또 그럼 서대문 갑은 뭐 어떻게 선택하게 된 건지 뭐 등등등해서 좀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역과 또 언론 그리고 정치 상황 다 판단해 보건데 경제와 민생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뭐 개인 사업자들, 벤처 기업가들 만났는데요. 거의 파산 지경, 폭망 지경이라고 합니다. 아린대산 이번에 전액 거의 삭감됐잖아요. 벤처 기업인들은 직원을 뽑을 수도 없고 일도 할 수도 없고 프로젝트도 진행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면서 눈물로 하소연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신촌과 서대문 지나면요 공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두 집 걸러 뭐 세 집 걸러 한 집씩 공실이 있으면은 조금 있으면은 회복이 됐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지금은 한 집 한 집 더 공실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각종 뭐 경제 이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경제 기초가 워낙 튼튼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간다면 한국 경제 침몰할 겁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평화, 남북 관계는 단절돼 있죠. 외교는 미국과 일본을 추종하는 외교를 하면서 우리의 최대 경제 시장인 중국과 러시아가 닫히고 있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암담해지고 있고요. 언론의 자유 또 문화예술의 자유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갈등 상황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앙정치, 국회에서 역할을 해야 되고요. 우리 서대문 상황도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민들 만나 뵈면은 강남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모든 세수가 집중되면서 견디기 어렵다. 왜 이렇게 서대문은 발전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 문제의식을 지역민들이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든 서울시 또 서대문구청 같이 협력하고 또 국회 협조를 얻어서 서대문의 발전과 평화를 이루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다른 지역의 선택은 저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냐 제가 대학을 들어와서부터 살았던 모든 친숙한 길 하나하나가 다 서대문이고요. 특히 우상호 의원이 만일에 불출마를 안 하셨다면 제가 나올 수가 없었겠죠. 저는 특히 연세대학교를 다니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우상호 선배입니다. 지금도 도덕적이고 소탈하고 참 좋은 정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우상호 의원이 안 나오시는데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분들보다는 훨씬 더 중앙정치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큰 그 정치뿐만 아니라 서대문의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국회 출입, 중앙부처 출입, 뭐 노동부, 환경부 다양한 부처 출입을 했고요.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셨을 때까지 청와대 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치 그리고 입법부, 행정부, 검찰, 경찰 출입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사회의 흐름 속에서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저는 충분히 알고 있고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정치학 박사를 하면서 또 많은 강의도 하고 정치학의 이론과 실천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했었기 때문에요. 다른 어떤 분들보다 국회의원이라는 서대문 갑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과 중앙정치 발전까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서대문 구민들의 미래와 행복을 이끄는 역할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상호 선배께도 만나서 말씀도 드렸고요. 그리고 서대문 구민들께 계속 저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좋은 정치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대문은 저에게는 운명과도 같은 것이고 저에게는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제 삶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고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서대문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굉장히 빨리 말씀하셔가지고 말이 빠릅니다. 조금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네. 그 지난 목요일에 그 출판기념회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분위기는 어땠는지 잠깐 좀 얘기해 주시면서 또 책은 또 어떤 내용으로 책을 좀 쓰셨는지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대문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곳이 저는 제 모교인 연세대학교인데요. 그 동물회관에서 사실은 결혼도 했었고요. 집안의 모든 대소사는 사실은 연세대 동물회관에서 치렀었습니다. 이번에 출판기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층이 300석 자리인데요. 뭐 꽉 차서 뭐 입추 여지 없이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고요.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 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직접 오시거나 또는 서면 축사 뭐 통해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노정열 씨 유명한 시사 개그맨 있죠. 제가 경기도 대변인 할 때 경기도 홍보대사 맡고 계셨는데요. 너무너무 정말 진행도 매끄럽고 또 잘하고 또 유쾌하게 재미있게 하시는 분인데요. 그날도 정말 성대 모사를 비롯해서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과 너무너무 재미있게 출판기념회를 치렀습니다. 1시간 반 시간을 거의 딱 지켰는데요. 1시간 30분 내내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가기 싫다고 할 정도로 출판 기념이 열기가 좋았습니다. 저는 책을 이번에 2권을 썼는데요. 한 권은 리더의 말하기. 제가 정치평론가로 뭐 5천 회 이상 대한민국 최고의 그런 방송을 하면서 말하기도 했었고 기자 생활을 하면서 글쓰기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모든 경험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좋은 글을 쓰고 말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리더의 언어의 품격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경험 없는 리더들이 소위 말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 사실은 말씀 잘 못하시죠. 한동훈 법무장관은 국회 와서 싸움만 하잖아요. 국회 와서 입법부에 사실은 보고하고 얘기 들으러왔는데 와서 국회의원들하고 싸움만 합니다. 이런 건 좋은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도자라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과거에 링컨 대통령, 루스벨트 대통령, 만델라 대통령 이런 외국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김구 주석,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까지 말 잘하고 스피치 연설 잘하는 분들 그런 노하우를 제가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것인가. 그리고 고대 로마의 키케로부터 카네기까지 세계에서 말 잘하는 분들의 그런 수사학적 이론까지 담아서 어떻게 글을 잘 쓰고 말 잘하고 품격 있게 지도자의 언어를 구사할 것인가. 거기 오신 분들이 이게 선거용이 아니라 일반 책으로 보더라도 너무 좋겠다고 하셔서 아마 출판사에서 이번 출판 기념일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다시 책을 또 펴낸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온 세상에 협력과 연대와 협력, 사랑의 씨앗을 뿌린다면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시집을 냈습니다. 아 시집. 어쩐지 예. 제목이 길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결국은 뭐냐면 사랑을 뿌리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2005년에 이제 문해지를 통해서 시인으로 등단해 있었습니다. 몇 년도예요? 2005년요. 2005년에. 예. 그러니까 약 18년 정도 지났네요. 그동안에 제가 문해지 등의 문학 잡지 계속 발표해왔던 시 그리고 제가 썼던 시들을 모아서 그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겪었던 많은 사람들의 아픔들, 상실의 위기 그리고 온 세상이 함께하는 연대 의식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개개인들이 다 이 질병을 피하기 위해서 숨어야 되는 개인만이 생존할 수 있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연대와 협력, 사랑을 나눌 것인가. 그리고 뭐 정치 관련 또 시도 있습니다. 과거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뭐 김대중 대통령 이런 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그런 서사적인 시도 좀 담았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꽃 키우는 고양이 이런 얘기도 담았고 온 지구촌이 어떻게 하면 함께하면서 나누는 세상이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운율이 있는 시를 통해서 한 권의 시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권의 책을 펴냈는데 오신 분들이 꼭 소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좋은 말 글뿐만 아니라 정치로도 실천하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고양이 키우세요? 네 그렇습니다. 8살짜리인데요. 예. 노르웨이 숲이라고 정말 압니다. 예, 압니다. 네, 8살 됐는데 제 품에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저도 너무너무 좋아해서 우리 집사입니다. 제가 이제 집사하면서 우리 고양이 잘 모시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출마 이게 들었고 그다음에 또 뭐 혹시 그 질문 혹시 하시고 싶은 거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상황을 지금 이제 민주당이 그 뭐 분당 위기도 있어 보이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무엇보다 지금 이제 선거제에 있어서 민주당 입장이 어떻게 돼야 될지가 지금 아직 판가름이 안 난 것 같은데 후보님의 생각으로는 선거제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어땠으면 좋겠는지. 일단 첫 번째로는 분열돼서는 안 된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선당우사 그리고 당이 있는 조직 아닙니까 정당은. 그 정당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지 자신들의 불이익이라든가 또는 자신들이 적극적인 지지자들로부터 공격당한다고 해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함께하는 길을 만들어야지 뭐 분당한다. 저는 분당할 조직력이라든가 자금, 인력 그분들 갖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분들 반드시 마음을 돌려서 화합하고 연대해서 만들어야만 된다라는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선거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현실에 있어서 지금 퇴행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평화,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민주당이 역할하기 위해서는 저는 민주당이 반드시 다수당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은 현실에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소수 정당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과 같이 사실은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이야기를 풀어야 되는데요. 지금 상황은 저는 불가피한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금 계속 고수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반드시 위성정당 만듭니다. 위성정당 만들었을 때 민주당이 만들지 않았을 때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될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힘과 결국은 선거제에 합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상만 쫓아서는 안 된다. 현실의 가치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소수 정당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 방법들을 찾으면서도 국민의힘과 합의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병의 길이 아마 지금은 거의 마지막 수순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마지막까지 국민의힘과 협상하고 타협하고 압박하면서 당초에 얘기했던 그 가치들 소수 정당의 또 역할을 할 수 있고 국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드는 방향으로 지금 가야 된다. 어느 쪽 일방의 선택을 하다 보면요. 두 가지 다 문제가 있을 거고요. 저는 국민의힘도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그런 편법을 이용해서 한국 정치를 파괴하는 방식 돼서는 안 되는데 일단 현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질타해 주시고 또 민주당도 국민들께 분명히 사과드려야 되는 시점이 올 겁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애초에 순수한 취지가 현실에서는 왜곡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 타협점들을 잘 찾고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 반드시 다수당이 되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단 두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병립형으로 갔을 때 연동형 비례제 잘 들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보다 병립형일 때 이제 연동형 비례제로 가면 다수당이 못 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가장 세게 한 사람이 이제 최병천 전 원장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논리 자체가 서로 110석을 가져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제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분은. 그렇게 사실 계산해가지고 지금 이제 지난 대선 때,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이 80몇 석이었잖아요, 지역구가. 그렇게 계산하면은 마무리해봐야 120석 넘기 쉽지 않은 구조인 건데, 그러니까 위성 정당을 만들어도 사실은 120석을 넘기 어려운 구조인 거고, 그러면은 다수당은 어쨌든 민주당이 차지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싶은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렇지 네. 않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에서는 우리 민주당의 지지를 보내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고요. 반대 여론조사 보시면요. MBS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나온 조사를 제가 봤는데 서울, 경기 지역하고요. 호남 빼고는 나머지 다 다른 지역, 충청, 강원 모든 지역이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반대 여론되는 조사도 있거든요. 지금 국민들의 마음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아마 선거용 카드를 꺼낼 겁니다. 그 속에서 저는 과거 같은 방식으로 그 축소되는 그 국민의힘의 이 정치력이 아니라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검찰을 이용해서 아마 다양한 카드들을 선거 때 내놓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지금 사실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네, 그런 저는 이제 측면에서 그게 지금 궁금한 건데요. 네네. 국민의힘이 특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가 높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일단 민주당이 신뢰받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사법 검찰 프레임이 하나 있는 거고요. 더불어서 여러 가지 뭐 돈봉투 사건이라든가 민주당 자체가 일단 도덕성에서 앞서고 있다라는 국민들의 평가를 저는 못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내놓았던 많은 정책들에 대해서 다수 의석을 국민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일을 못하는데 다수 의석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을 지금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와 경기도에서 2년을 일해봤습니다. 정말로 일 잘하고 유능하거든요. 다양한 정책들을 어떻게 하면 의회랑 같이 협력해서 성공시킬 것인가 이런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여의도 정치의 벽에 막혀서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선거 때까지 다양한 그런 카드들 새로운 인물의 영입이라든가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고 국민들께 호소하는 그런 카드를 저는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이 된다면 민주당이 지금의 불신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는 있지만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께 무능하다는 비판은 받고 있지만 현재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카드들 내놓을 거고요. 검찰 통해서 또 야당들을 겁박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거거든요. 야당을 부도덕하고 부패한 이 불법 집단으로 계속해서 매도하는 게 현재 국민의힘의 이 윤석열 정부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런 카드들이 아마 계속 나올 텐데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다수가 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은요 각 지역 싸움입니다. 각 지역구마다 다 다르고 큰 흐름에서 그냥 가는 건 아닌데요. 각 지역별 분석해 보면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에서도 그런 폭발적인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쉽게 단언하기는 어렵다. 국민의힘이 저는 다수당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지금 우리 전략을 짜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일단 MBS 여론조사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보통 지금 흐름 자체는 사실은 좀 약간 이제 이견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흐름이 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이제 증명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정당 지지율보다는 대통령 지지율 혹은 대통령에 대한 뭐 반대율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선거에 영향을 더 많이 끼친다라는 거를 본다라면 약간 민주당이 그거는 조금 그 뭐랄까 첫 번째로 조금 너무 엄살 떠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이게 첫 번째 드는 거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왜 민주당이 신뢰를 주지 못하나에 대한 문제를 좀 고민해 보면 저는 약간 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신뢰를 못 주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이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에서도 좀 큰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올 때 민주당이 크게 안 갑니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이 중요하지 이러면서 그냥 약간 이제 민주당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는 바람에 오히려 이게 지지율을 높여야 되는 상황에서 높이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거든요. 지지율에서요. 이 선거제 관련해서 지지율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저도 면밀히 보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엄살이 아니냐 그러시는데요. 강서구청 선거는 여권이 공천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불법을 저지른 김태우 씨를 불법으로 사면하고 복권시키고 공천까지 준 헌정사상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김태우 씨는 이미 불법을 저지른 걸로 대법원의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 후보 더군다나 상대 후보인 진교훈 후보는 경찰청 차장을 지낼 정도로 공안과 또 강서구에서 오랜 삶 그리고 굉장히 개인적인 관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흠잡을 네거티브할 게 한 개도 없을 정도로 아주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후보 간의 관계가 있고요. 김태우 씨는 검찰 수사관 출신입니다. 사실은 직급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만일에 했다면 사실은 뭐 예를 들어 검찰총장이나 뭐 이런 사람이 사실은 상대가 됐어야 되는 급이 맞지도 않았었고요. 김태우 씨는 굉장히 부도덕하고 불법에 대한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있던 사람을 사면 복권 공천까지 헌정사상 유례없는 그런 편파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심판이 있었던 것이고요. 일단 저는 총선은 더군다나 후보자가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과 다르게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성교 의원 같은 경우 용인에서 당선됐잖아요. 그냥 후보자 봤을 때 관심이 없습니다. 이 유권자들이. 그런데 방송에 나왔던 한성교 씨 다 찍어주고 그래서 3선 넘어서서 아주 오랫동안 권력을 잡는 그런 지역의 선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로 좋은 후보자 각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지도와 지역 활동 다양한 그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는 후보를 내면요 지역에서 집니다. 253개 선거구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뭐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정치는 분명하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역시 연꽃은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과정들 결국 진흙탕에 그 과정들이 있을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공천 이번에 하게 되면요 여기저기서 반발하고 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오고 더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권력이 지금 확고하지 않거든요. 당 의원들에 대한 다수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천 결과에 대한 반발도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천 결과도 그렇게 쉽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가 더 제대로 이런 공천 과정 좋은 후보자를 선정하고 또 각 지역별로 역할을 하게 만드느냐 그리고 당에서 좋은 중앙의 공약들까지 연계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선거구제가 뭐 국민들께 바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저는 치열하게 협상하고 그 속에서 가장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그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냥 지금 어떤 목표를 정해서 이게 이상이 맞기 때문에 이리 가야 된다고 정할 경우에는 그리고 나서 지면은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하나하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상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고 이 과정 중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 정치인의 몫이다. 정치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국회 다수 구석을 점하지 않는 소수 정당의 이상주의적인 정치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현실 정치라는 사람은 분명하게 이겨서 그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와 평화를 줘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이상적이고 안이하게 했다가 정권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넘겨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온 사회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공안 정국 또 검찰발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 막아야 되는 거죠. 분명하게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상주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뭐 질문할 거 혹시나 뭐 예. 그 국회 가시면은 이제 가고 싶은 상임위가 네. 뭐 어딘지. 저는 가고 싶은 상임위는요. 일단 현재로는 뭐 마음속에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요즘 행안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태원 헬로윈 참사 때 봤지만 경찰력
또 행정 시스템 지금 엉망이거든요. 국민을 지키는 행정이 아니라 국민을 버리는 행정이 되고 있고 그 유족들의 요구마저도 외면하는 정말로 무자비하고 무인정한 그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 시스템 제대로 돌아가야 되고요. 또 제가 문화예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지금 서대문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이 서대문 체육회관이 하나 있고요. 그런 대형 공연장이라든가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소규모의 다양한 그런 길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국민들이 행복하게 문화생활도 즐기고 또 예술과 표현의 자유도 누릴 수 있는 좀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늘어야 됩니다. 이렇게 문화예술인들을 방치하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문화예술에게 지원되던 모든 사업들이 다 중단됐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자치 이 행사들 이런 부분도 다 지원이 지금 다 끊기고 있거든요. 그런 두 가지는 좀 꼭 해보고 싶은데요. 아마 제가 처음 가기 때문에 당에서 아마 일방적으로 아마 지명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언론인을 통해서 정치, 행정, 뭐 경제부장도 했었고요, MBA도 했었고 문화부, 체육부 다양한 어떤 상임위를 보내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방위 보내셔도 우리 방송이라든가 또는 과학기술 정보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아마 초선 국회에 들어가면 초선이기 때문에 아마 당에서 그런 상임위를 배정할 텐데 그 가고 싶은 곳은 행안위하고 현재는 문체위 정도가 현재는 제가 좀 희망은 해보는데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번에 우리 그 구청에서 여성 농구단 꾸렸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농구단이 꾸려진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내실 있게 운영이 될 것인가? 제가 과거에 체육부 기자하면서 박찬숙 감독도 현장에서 취재도 하고 또 농구 취재는 정말 우리나라 농구 대잔치 있었잖아요. 뭐 서장훈 우리 연세대 출신의 서장훈 선수, 뭐 현주엽 선수 이런 분들 다 현장에서 취재하고 또 그런 애정이 있습니다. 이 농구단을 만든 건 좋은데 과연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그 행정 기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들이 사실은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경제가 어려우면은 이곳들에 대한 지원이 먼저 끊깁니다. 그래서 이왕 만들었다면 좀 내실 있고 알차게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가 또 안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좀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지금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지자체는 강남에 있는 일부 구청 빼고는요 다 세수도 어렵고 또 경제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서 그리고 국민들과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찬숙 감독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이 스포츠계의 아이콘이었잖아요. 이왕 오셨으니까 좀 멋지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법안과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좀 해봤으니까 어쨌든 뭐 상임위에 대한 얘기 하셨으니까 된다라면은 이게 어떤 법안이랄지 뭐 이런 법은 좀 한번 해보고 싶다랄지 약간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그 얘기까지 좀 해주시면. 일단 첫 번째로는요. 저는 이태원 헬로윈 참사 때 159명의 희생자들 관련되는 지금 특별법안도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월호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그런 재난 속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위로하고 또 사회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들이 지금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참사들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돼서 이 법안들을 먼저 통과시키는데 되면은 이 총력을 다하고 싶고요. 어떤 방향으로 조금 했으면 좋겠는지도 조금 얘기해 주세요. 일단 이런 최소한도 유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재발을 막을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일단 진상 규명이고 거기에 대한 처벌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잘못이 됐을 때는요 행정기관에서는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도록 법안에도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관련된 뭐 기관의 설립도 필요하고요. 또 행안부라든가 정보기관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제도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것들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더불어서 저는 아까 문화예술계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도 같이 얘기하는데 어떤 구에는 한 200개 정도의 화랑이 있다고 합니다. 그림을 걸고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동대문구에는 한 개 있다고 그래요. 우리 서대문에도 몇 개가 없습니다. 연희창작예술촌 이쪽에 몇 개 있고 우리 구민들이 이런 예술과 또 문화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 지자체별로 그리고 정부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정
숫자 이상의 그런 기관들 또 공연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또 주민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경영이라든가 여기 참여해서 함께할 수 있는 주민자치의 틀들이 저는 국가적인 지원 또 지자체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법으로도 그렇고요. 또 지자체 조례에도 같이 시의원 구의원님들과 같이 협력해서 같이 만들고 싶고요. 특히 우리 사회 안전에 대한 그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월호 참사라든가 이번에 잼보리 또 오송 참사 여러 가지 참사들이 일어나는데 이를 막기 위한 뭐 제도적인 방책들 이것을 정부 기관들이 지금 다 손을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관련되는 법안들을 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준비된 질문은 다 끝났고, 네, 몇 가지 좀 더 이제 마무리로 좀 여쭤보고 싶은 거 관련된 거는 이제 이게 진짜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서대문 갑이 전력공천 지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분위기는 청년 여성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약간 궁금해서 지금 당내 저도- 분위기는 어떤 건지. 저도 예.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당에 그걸 확인해 보니까요.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다시 말해서 청년이나 여성 중에서 되고 싶은 분들이 자꾸 자가발전식으로 얘기하시는 거고요. 네. 그분들의 희망 사항인 거고 당에서는 아직까지 서대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들 어떤 절차에서도 논의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아직 시기도 좀 빠르고요.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과 여러 가지 이번에 불출마하신 오상호 의원께서는 이제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명히 돼 있기 때문에 전략공천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상황이고 그러나 당에서의 기본 원칙은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253개 지역구뿐만 아니라 모든 절차에서 다 경선을 적용한다. 그냥 전략공천을 했을 때는 탈락자의 반발이라든가 또는 지역에 맞지 않는 분들 또 괜히 유명 인사들 뭐 이렇게 끌어들였다가 선거에서 졌을 때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다 경선을 하는 것이 민주당의 원칙이다. 그러나 정말로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서대문은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대문 같은 경우는 아마 경선이 이루어질 거고요. 인재가 영입이 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2인 경선, 3인 경선 뭐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후보자를 만들고 또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곳에서 총선에서 그동안 24년 동안 오상호 의원이 서대문 갑에서는 이제 국회의원 4번, 지역위원장 2번 하시면서 24년 동안 오상호 의원이 위원장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거의 30년 만에 지금 이 서대문 갑의 정치 지형도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축제 분위기 만들고 우리 서대문의 구민들도 이때 서대문에서 이런 정치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좋은 그런 정치 일을 하시는 정치인들이 와서 우리 서대문의 발전을 이끄는구나 아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전략공천에서는 과연 그 길이 만들어지기는 쉽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랬을 땐 경선을 통해서 사전에 그런 흥행 분위기도 만들고 국민의힘에서도 전략공천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인요한 위원장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고 제가 좀 돌아다녀 보니까요. 혁신위원장 가기 전에 인요한 위원장이 당시 그냥 교수고 의사잖아요. 현장 와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성원 부총장이 띄워주고 이분은 큰일 하실 분이라면서 그런 장면을 저는 직접 현장에서 인요한 위원장 옆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그런 야심이랄까요? 이런 게 인요한 위원장은 굉장히 큰 분이라고 봅니다.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들도 지금 이쪽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서대문에 누가 올지는 뭐 3선 4선급 의원들도 지금 이쪽에 온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전략공천으로 민주당이 하기보다는 그런 흥행 분위기 또 민주당 후보자들을 많이 알리고 함께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서대문 갑이 더 좋은 정치하고 유권자와 또 국민들과 함께하는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의 입장도 경선이고 저는 경선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경선 토론회를 저희 방송국에서 했으면 좋겠네요. 불러주신다면요. 네. 저는 특히 제가 라디오 지역의 라디오 마을 공동체에서 하는 이런 라디오를 정말 중시했고 TBS 보도국장 할 때도 당시 대표님하고 같이 해서 지역의 공동체 라디오들 많이 지원하는 그래서 마포 서대문 각 지역에 그런 역할들을 했었고요. 경기도 대변인 할 때도 성남이라든가 지역 공동체 라디오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해주시는 정말 소중한 방송이거든요. 방송이라는 것은 공공재고 또 들어주시는 분 시청자 또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해주실 때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불러주신다면 언제든 와서
기여하고 또 지역 공동체 라디오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입니다. 최종적으로 마무리 한마디 해주신다면 짧게 한 1분 내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서대문의 아들, 서대문의 파랑나비라는 그런 닉네임도 쓰고요. 또 이재명 대표와 같이 했기 때문에 이재명의 대변인이란 이름도 함께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우상호 선배가 정말로 큰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상호 선배 후계자가 되고 싶어서 우상호의 후계자라는 이 별칭도 쓰고 있는데요. 서대문 더 발전해야 됩니다. 더 행복해야 됩니다. 독립 민주주의 그 중심에 있었던 서대문, 그리고 홍제천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과 노동 다양한 그런 문화적 가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행복과 미래를 우리 서대문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또 잘못된 윤석열 정부의 정치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맞서고 또 국민들께 소통하고 수많은 언론사와도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서대문의 가치, 서대문의 행복과 미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좋은 역할을 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 서대문의 번영과 행복 이끄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거 박수를 또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차승현 위원장님은 어떠셨습니까? 예. 뭐 진솔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이 정도로 계속 가면 될까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뭐 좋은데요? 예, 질문할 거 다 했어요. 네. 네. 약간 이견이 좀 있는 것도 있었고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거와 좀 다른 건 있었는데 뭐 들으시는 분들이 좀 뭐 여러 가지 평가를 해주실 것 같기는 하고 뭐 그건 뭐 저희가 어차피 평가할 이제 건- 또 만날 때마다 또 물으실 내용들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럼요. 또 의원님이 또 워낙 정치적 경륜도 많으시니까 많이 아닙니다. 도와주시고 왜냐면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네.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도와주셔야 되고 서대문구 네. 발전 위해서 도와주셔야 되니까요. 저도 항상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항상 도우면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드렸던 질문 당연히 이제 받을 질문인 것이고 앞으로도 뭐 그리고 또 뭐 어떤 분들도 다 이렇게 이 질문을 받을 거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뭐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좀 못한 건 있는데 혹시나 뭐 어쨌든 경선이 된다면 그때 경선 토론회 방송 등등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더 인사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Y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주민서대문 오늘은 파랑나비 김홍국 출마 예정자 모시고 홍국. 김홍국입니다. 그게 네. 흥국이 아니라 그 발음이 홍국이라는 분명히 했는데 흥국으로 들린다니까. 네, 다시 파랑나비 김홍국 출마 예정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등등등 그 서대문구에서 좀 나중에 투표하시거나 이럴 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는 노래는 김홍국의 호랑나비 호랑나비.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원이었습니다. 네, 차승현입니다. 네, 김원국입니다. 감사합니다.